새벽 5시 30분 산골 마을에 위치한 평온요양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47세의 그녀에게 새벽 기상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5년 전 남편 우진이 실종된 후 그녀는 홀로 시어머니 순자와 대학생 딸 지은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때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불렸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고 눈과 주름은 깊어만 갔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미숙은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선 미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도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시골 마을까지 출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가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평온요양병원에 도착한 미숙은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시설처럼 보였어요. 40여 명의 치매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나름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가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환자들의 상태가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미숙 씨,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황민호 사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배정됐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50대 남성 환자인데 중증 치매로 진단받으셔서 가족이 모시고 오셨어요. 이름은 정우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이 마치 전기처럼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미숙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미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염이 더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사람은 분명 5년 전 실종된 남편 우진이었어요. 우진아. 미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다가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 감촉은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숙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치매 환자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실종된 남편이 치매 환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딸 지은에게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병원에 도착해 사무실로 향했어요. 우진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어요. 우진아, 나야. 미숙이야.
기억나지 않니? 하지만 우진은 그녀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만 미숙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황민호 사무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이 환자분 어떠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미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아, 가족들은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오기 어려우실 거예요. 황민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잘 돌봐드려야죠. 미숙은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족이 치매 환자를 맡기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우진이 정말 치매라면 왜 가끔씩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점심시간 미숙은 우진에게 식사를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5년 전 실종되기 전까지 늘 끼고 다니던 반지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바닥에는 어릴 때 다쳐서 생긴 상처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진아, 정말 너 맞구나.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우진이 갑자기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 잠깐 정신이 드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미숙아. 우진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우진아, 나를 기억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5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 하지만 우진은 다시 멍한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순간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치매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미숙은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병원 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진의 입원 기록을 보니 보호자는 조카라고 되어 있었고 연락처도 휴대폰 번호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퇴근길 미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왜 치매인 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미숙을 시어머니 순자가 맞이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미숙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착각일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단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우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런 척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결과 우진의 행동에는 분명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른 치매 환자들과 달리 우진은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지켜볼 때의 행동이 달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창밖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거나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특정 단어나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병원, 원장, 집에 가다라는 말을 들으면 몸을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나야 미숙이야. 미숙은 그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때 우진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꽉 잡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위험해. 여기 위험해. 도망가야 해.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황민호 사무장이 들어오자 우진은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황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환자분이 잠깐 흥분하셔서 달래고 있었어요. 미숙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자처한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자 병원은 조용해졌고 미숙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아, 나야.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눈을 뜨더니 주변을 살핀 후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너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무 위험해.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우진아,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모두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미안해, 미숙아.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나는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거야. 우진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어요. 이 병원은 겉으로는 요양원이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말이야? 우진은 깊은 숨을 쉰 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 원장 이강수와 직원들은 노숙자나 실종자들을 납치해서 가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아내고 있지. 미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환자들이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래. 나처럼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들이나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을 데려와서 약물로 정신을 멍하게 만들고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환자로 등록하는 거야. 미숙은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 5년 전 내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부정사건을 폭로하려다가 이들의 표적이 된 거야. 원래는 나를 죽이려 했는데 강수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평생 입을 막는 동시에 돈도 벌겠다는 거야. 우진은 계속해서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강제로 끌려와 약물을 투여받으며 정신을 잃었다가 최근에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숙이 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 이 병원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여기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침대에 누우며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미숙도 그를 돌보는 척했습니다. 야간 간병사가 지나가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숙아, 내일부터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이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미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함께 싸울 거야. 다음 날부터 미숙과 우진은 병원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상태를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우진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환자 중 상당수가 진짜 치매가 아니라 약물에 의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료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 원래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미숙은 병원의 운영 구조도 파악해 나갔어요. 이강수 원장은 겉으로는 자상한 의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범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황민호 사무장은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신규 환자 모집을 담당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우연히 이강수 원장과 황민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좀 부족해. 환자 몇 명 더 구해와. 이강수의 목소리였어요. 네, 원장님. 마침 서울역 근처에서 괜찮은 대상 몇 명 찾아놨습니다. 미숙은 소름이 끼쳤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바로 납치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다시 우진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 병원이 정말 끔찍한 곳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 환자 명단이나 가짜 진단서, 그리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해볼게. 나는 직원이니까 접근하기 쉬워.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곧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황민호가 미숙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미숙 씨, 잠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환자분과 많이 친해지셨네요. 황민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다른 환자분들과 똑같이 돌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이 봤는데 미숙 씨가 그 환자분께 유독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군요. 혹시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미숙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다른 환자분들보다 상태가 좀 더 불안정하셔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황민호는 미숙을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미숙 씨, 혹시 우리 병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적은 없나요? 이상한 점이요? 예를 들어 환자분들의 상태가 일반적인 치매와 다르다거나 직원들의 행동이 수상하다거나. 미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니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는데요. 그렇군요. 황민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돌봄에만 집중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환자분들과 너무 개인적으로 친해지지는 마세요. 미숙이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황민호는 이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은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한미숙 요양보호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미숙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자신들이 완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그날 밤 미숙은 간신히 우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들켰어. 이제 어떻게 하지? 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평생 이곳에 갇혀 살아야 해. 두 사람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위기감을 느낀 미숙과 우진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미숙은 휴대폰을 이용해 병원 내부의 증거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기록부, 의료진들의 대화, 그리고 환자들의 실제 상태를 몰래 녹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강수 원장의 사무실에 있는 서류들이었어요. 그곳에는 가짜 진단서와 환자 모집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강수가 외부 미팅으로 나간 사이 미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원장실에 들어간 그녀는 재빨리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환자들의 실명과 실제 신상 정보, 납치 경위, 그리고 월별 수익 현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곳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협력 업체들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한편 우진은 밤마다 다른 환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노숙자였던 분도 있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실종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구호실의 할머니는 원래 서울에서 혼자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를 연고자 없는 치매 환자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우진은 다짐했어요. 미숙도 동감했습니다. 그래, 우리만 빠져나갈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해. 두 사람은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먼저 수집한 증거들을 외부에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숙은 예전에 기자로 일했던 대학 동기 성민을 떠올렸어요. 성민이한테 연락해 볼까? 미숙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전화나 문자는 감청될 수 있어. 미숙은 며칠 후 외출 허가를 받아 마을에 나갔어요. 공중전화를 이용해 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민아, 나야. 미숙이야. 미숙아, 오랜만이다. 근데 왜 공중전화로 전화해? 미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제보거리가 있다는 것은 전달했습니다. 정말?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역에서? 알겠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야? 응, 아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야.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온 미숙을 황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어디 다녀오셨나요? 마을에 심부름 좀 다녀왔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직원 관리 차원에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우진과 만난 미숙은 성민과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 모든 증거를 넘겨줄 예정이야. 좋아. 그럼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보자. 하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황민호와 이강수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자칫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위험해지면 혼자라도 빠져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 반드시 이 병원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주말이 되어 미숙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황민호가 보낸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미행자들을 따돌렸어요. 다행히 서울역에서 성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성민은 10년 만에 만난 친구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하지만 미숙이 전해준 증거들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응, 내가 직접 본 거야. 그리고 내 남편도 그곳에 억류되어 있어. 미숙은 우진의 상황과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성민은 기자의 본능으로 이것이 엄청난 특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만약 사실이라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줘. 성민은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문서들이 모두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알겠어. 바로 취재에 들어갈게. 그런데 미숙아, 너는 안전할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미숙은 서울에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미행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를 언론에 넘겼고 곧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미숙을 이강수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사무실로 오시죠. 미숙은 당당하게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이강수와 황민호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강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볼 일이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셨나요? 미숙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회사원이요. 이강수는 미숙을 한참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 정우진, 우리 병원 사무실에 입원해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미숙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 남편 맞아요. 그런데 왜 제 남편을 여기 가둬놨죠? 이강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뒀다고요? 우리는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을 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병원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증거가 있나요? 미숙은 당당하게 답했어요. 네,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순간 이강수와 황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곧 이 병원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억울하게 여기 갇힌 사람들도 모두 구출될 거고요. 이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여자를 당장 격리시켜. 하지만 그때 병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언론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성민이 즉시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긴급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원장님, 경찰이 와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이강수는 당황했지만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어요. 진정하라고. 우리는 정당한 의료기관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강수 씨죠?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평온요양병원의 실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미숙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병원 전체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총 43명의 환자 중 31명이 가짜 치매 환자였어요. 이들은 대부분 노숙자이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강수와 황민호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들을 납치한 후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치매 환자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우진도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5년 만에 아내 품에 안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수가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여기서 썩었을 거야.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하지만 미숙과 우진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민 기자의 보도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속속 나타났고 실종되었던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어요. 미숙과 우진은 이 사건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 범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보,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야 할 것 같아. 미숙이 말했어요. 맞아. 이 문제를 사회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해. 두 사람은 성민 기자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미숙과 우진은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저희가 겪은 일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미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전국 어디선가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진도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5년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대부분이 가족과 헤어진 채 억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기자회견 현장에는 평온요양병원에서 구출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했어요. 구호실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은 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납치를 당한 거였네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숙과 우진의 용기 있는 폭로는 사회 전체를 움직였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관련 법률 개정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언제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시민운동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
우진이 감격해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미숙과 우진은 서울 중심가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신문 봤어? 미숙이 아침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응, 이강수에게 징역 15년이 나왔다며? 황민호도 징역 12년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발견된 유사 사건만 27건이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정말 몰랐어. 지난 6개월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온요양병원 사건은 전국적인 사회 이슈가 되었고, 정부는 요양기관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또한 실종자 신고와 추적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은 요양시설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매주 상담을 진행하고 정부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딸 지은이 들어왔어요. 대학 4학년이 된 지은은 부모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아, 늦었네. 할머니는? 할머니는 집에서 TV 보고 계세요. 아빠 나오는 다큐멘터리 기다리신다고. 우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 아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고. 시어머니 순자는 처음엔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놀라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활동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했어요. 특히 언론에 나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오늘 무슨 좋은 소식 있다며? 지은이 궁금해했어요. 우진과 미숙은 서로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대한민국 선한 영향력 대상을 받게 됐어. 미숙이 말했어요. 정말요? 와. 지은이 기뻐하자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았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진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해. 세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해질녘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네, 가요. 미숙도 일어섰어요. 세 사람이 카페를 나서자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또 다른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우진에게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들이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행복해. 미숙이 우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도야.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세 사람은 따뜻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들이 말입니다.